안녕하세요. 철학자가 살아보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철학자들의 지혜와 명언을 통해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보는 공간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이 필요한 순간, 이곳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공허하고 불안한 그 상태 말입니다. 분명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왜인지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주변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그 감각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감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열심히 살수록 더 지치는가? 왜 더 노력할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원인을 철학의 언어로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한병철, 그리고 몇 가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느끼는 피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부. 당신이 지쳐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쉬고 있습니까? 몸은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지금도 어딘가를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일 목록, 내일 회의, 아직 끝내지 못한 과제, 누군가에게 답장해야 할 메시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쉰다는 행위의 실체입니다. 피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 것이다. 오늘 하루 너무 바빴다. 좀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푹 잔 다음 날 아침에도, 한 달간 휴가를 다녀온 뒤에도 여전히 무겁고 공허한 느낌이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체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적 피로입니다. 구조적 피로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때 생기는 피로입니다. 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쳐가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쉬는 동안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내도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배는 결국 가라앉습니다. 물 퍼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찾아서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멍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면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나만 왜 이렇게 나약한가? 하지만 이 자책 자체가 이미 문제의 일부입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자책까지 더해지면 그것은 이중의 고통이 됩니다.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있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히의 방향입니다.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에너지가 진짜 당신의 삶을 향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로, 혹은 우리가 처음으로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으로. 2부. 타인의 기대라는 씨앗이 심어지는 방식.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합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는데 옆집 아이는 벌써 이걸 할 수 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 비교는 악의 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 하나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 부족하다는 감각, 더 해야 한다는 감각. 이 씨앗은 자라납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직장에 가면 평가 지표로 줄 세워지고, 소셜미디어를 열면 다른 사람의 성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해야 해.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목소리는 처음에는 외부에서 옵니다. 부모님이 그 말을 했고, 선생님이 그 말을 했고, 사회가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화된 외부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외부의 목소리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심어진 타인의 기준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19세기에 이미 예리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타인의 의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고. 그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타인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맞춰 삶을 설계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끝없는 결핍의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타인의 기준을 따르면 결핍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타인의 기준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납니다. 100점을 받으면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립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좋은 부서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 정도는 이제 당연하고 더 벌어야 한다는 시선이 따라옵니다. 이 사다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사다리를 오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지치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빌리겠습니다. 그는 파레르가와 파랄리포메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부여하는 가치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우리의 실제 삶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생존의 문제처럼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시선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진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는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피로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해 달리는 것. 그리고 그 달리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 왜 멈출 수 없는지 그 구조를 이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덫.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의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심이나 의지력과는 다릅니다. 그는 의지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맹목적인 생명 충동으로 봤습니다. 인간 역시 이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왜 이것이 고통인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영원히 진자처럼 오갑니다. 그리고 그 진자의 움직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타인의 기대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 욕망 위에 타인의 기대가 겹쳐지면 욕망의 목록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나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원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타인이 내게 원하는 것까지 이루려 하면 에너지는 분산되고 방향은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술과 철학적 관조를 통해 의지의 바퀴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욕을 통해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해법이 모든 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단한 문제만큼은 지금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졌음에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된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특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작동합니다.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친구보다 더 잘 되었는가? 동창들보다 더 성공했는가? 이 비교는 절대적인 만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구조를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의 대상이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하이라이트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펼쳐집니다. 어디를 봐도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고, 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살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의 덫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온다고. 비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비교를 인지하되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외부의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기준이 삶의 나침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끝없는 결핍의 사이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대에는 외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압박은 이미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상태. 이것을 가장 정밀하게 분석한 철학자가 바로 한병철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4부. 한병철의 피로사회 스스로를 착취하는 인간. 한병철은 제독 한국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2010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독일어로 쓰였지만 발표 직후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얇고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현대인의 삶을 꿰뚫습니다. 그가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번아웃, 주의력 장애가 왜 이렇게 급증했는가? 그리고 그 답을 그는 기존의 사회 구조 분석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습니다. 과거 사회는 규율 사회였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 혹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회. 외부에 명확한 금지와 명령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의 주된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규범을 어겼을 때 느끼는 감각. 하지만 현대는 다릅니다. 한병철은 현대를 성과사회라고 부릅니다. 성과사회에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지배합니다. 규율이 아닌 가능성이 지배하는 사회.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도전해라. 한계는 없다. 이런 언어들이 사회 전반을 채웁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자유처럼 보입니다. 강제가 없고 선택지가 무한히 열려 있으며 누구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 하지만 한병철은 이것이 더 정교한 형태의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명령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저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나태함처럼 보입니다.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한병철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과 주체는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동일 인물인 사회. 더 이상 착취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착취합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느끼려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쉬어도 되지 않나. 하지만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잖아. 남들은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구인가? 바깥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피로가 과거의 피로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과거의 노동자는 작업장을 나오면 일에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인 분리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어디에 있든 일에서 분리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연결을 유지하고 일의 경계는 흐릿해졌으며 뇌는 물리적으로 이동했어도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일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한병철이 말하는 깊은 피로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잠을 자거나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의 원인이 수면 부족이나 과로가 아니라 자아 자체의 소진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소진이란 무엇인가?
나다움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모르게 되고 피곤한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게 되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해지는 상태. 이 상태에서 계속 달리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것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병철은 반대라고 말합니다. 번아웃은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에게 옵니다. 할 수 있다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달린 사람이 결국 무너지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환자의 상당수는 이전에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심히 자신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이제 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착취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속도만 높이면 무너지는 시점이 더 빨리 올 뿐입니다. 5부. 왜 멈출 수 없는가? 이 구조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맞아. 나도 지쳐 있어. 그러면 그냥 멈추면 되잖아. 하지만 실제로 멈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성실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진다. 이 메시지들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전반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선이고 쉬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 반응으로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려고 하면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쉬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보고 뭔가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피로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과가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이 쉬는 것을 막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다. 쉬면 남들이 나를 나태하게 볼 것 같다. 쉬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 생각들이 멈춤을 불허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의 지속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꺼내면 다른 사람의 활동이 보입니다. 새벽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내가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뒤처지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쉬려다가도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해야 해라는 목소리는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자신의 생각처럼 내면화됩니다. 바깥의 압박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의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외부에서 주입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멈추면 무언가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동안 바쁨으로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허무함, 외로움, 방향에 대한 혼란,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 이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쁨을 유지하려 합니다. 바쁨이 감정의 마취제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몸이 강제로 멈추게 만듭니다. 병으로, 사고로, 극단적인 피로로. 몸은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 정지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번아웃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결국 의도치 않게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치 않은 멈춤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핵심에 다가갈 시간입니다.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6부. 질문을 바꾸는 것이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더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더 해야 회복될 수 있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이 질문들 자체가 이미 성과사회의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더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 방향에서 나온 질문으로는 이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질문은 방향이 다릅니다. 나는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지금까지의 방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걸고 달려온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방향이 없는 노력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 삶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부조화 감소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아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방향을 계속 달리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을 아까워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 이만큼 했는데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 이 생각이 잘못된 방향에서의 이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쓴 시간과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해서 잘못된 방향을 계속 걷는 것은 이미 쓴 것에 더해 앞으로 쓸 시간과 에너지까지 낭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처음부터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음을 알아챘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진짜 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내면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현대인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목소리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부.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찾는 법.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악을 끄고 아무런 자극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에는 5분도 어렵습니다.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느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진짜 자신이 원하는 일은 오히려 에너지를 줍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의 질이 다릅니다. 의미 있는 힘듦과 공허한 힘듦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적어보는 것입니다. 인정, 돈, 자유, 관계, 창조, 성장, 안전 이 중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중요한가?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내 목록에 들어온 것은 없는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이 원했던 것과 그동안 달려온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달리지만 그 목표 너머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 그 그림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방향을 점검하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 방향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짜 자신이 원해서 하는 행동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먹은 점심, 자신이 원해서 간 산책, 자신이 원해서 읽은 책 한 페이지.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는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찾으려는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찾으려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계속 바깥의 소음 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8부.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제 핵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 말이 쉽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우선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인지하되 그것이 내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진실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이 아닌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쓴 채로 맺어지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가면과 가면 사이의 관계입니다. 진짜 자신을 알고 그 진짜 자신으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생깁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는 관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맞추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나의 모습에 주변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그 에너지가 실제 삶을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타인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나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한 감각이 옵니다. 허전한 감각,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묘한 가벼움. 그 가벼움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서 서서히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할 때 그 하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더 적게 하더라도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더 느리게 가더라도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진짜 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9부. 피로를 회복하는 것의 진짜 의미. 피로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충분히 자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회복입니다. 한병철은 진짜 회복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깊은 심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닌 그냥 존재하는 것. 이 상태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진짜 쉼이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 심심함을 두려워합니다.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뭔가를 소비하거나 뭔가를 합니다. 그 결과로 심심함을 경험할 틈이 없어지고 진짜 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귀한 능력으로 봤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자극을 찾지 않아도 내면에 충분한 것이 있는 상태. 이것이 내적 풍요이며 이것이 진짜 회복의 바탕이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회복은 단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쁨과 성과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잠시 그냥 자신으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바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가치 없는 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더 이상 끝없는 사이클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이 지점에 섰을 때, 비로소 진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진짜 원함에서 출발하는 선택. 10부. 쇼펜하우어의 처방 의지의 부정과 나다운 삶. 쇼펜하우어는 삶을 굉장히 어둡게 봤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며 인간의 삶은 의지의 노예 상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탈출구는 예술입니다.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는 행위는 잠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 그림, 문학, 영화 진짜로 그것에 몰입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술의 치유적 힘입니다. 두 번째 탈출구는 타인을 향한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기반을 의무가 아닌 연민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동일한 의지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 연민이 이기심과 자기 착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자신의 성과와 비교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탈출구는 철학적 관조입니다. 삶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지금 이 불안과 피로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얼마나 작은 점인지를 보는 것.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도 비슷한 고통을 느꼈고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긴 흐름 속에서 지금 나의 위치를 바라볼 때 지금의 압박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욕망, 타인의 기대에서 온 욕망, 비교에서 비롯된 욕망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그 과정에서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자신다워집니다.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을 제거했을 때 남는 것. 그것이 나다운 삶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11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데도 점점 더 지치는가? 이제 그 답이 보일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자신의 것이 아닐 때. 달리고 있지만 달리는 길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닐 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움직임이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일 때. 그때 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방향과 의미가 생기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방향을 향해 달릴 때는 어떤가? 물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의미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방향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압박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제약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그 제약 안에서도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생각한 것이 당신의 진짜 삶이라고. 타인이 심어준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진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자기 자신을 잃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감각을 더 믿기 시작하는 것. 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사회에서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성공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설계하는 순간이 하나 생기는 것.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 생기는 것.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나다운 순간들이 결국 나다운 삶을 만들어 갑니다. 12부. 멈추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추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멈춤을 나약함으로 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끈기 없음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의미 없는 방향에서 멈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용기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달려온 사람에게는 멈춤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멈추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멈추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멈추면 내가 나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멈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방향입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춰섰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진짜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한병철은 말합니다. 깊은 지루함은 창조의 요람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현대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심심함과 멈춤이 사실은 진짜 삶을 만드는 토양입니다. 멈추십시오. 지금 달리는 방향이 진짜 내 방향인지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어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13부.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의지할 수 있지만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고. 즉,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원함을 어떻게 다룰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는지는 어느 정도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그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더 인정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의 답이 당장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한 가지라도 가져가신다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방향은 진짜 나의 방향인가? 이 질문 하나를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있어 보십시오. 그 질문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에서 당신만의 삶이 자라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점점 더 지쳐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를 기준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끝없는 결핍 속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병철은 현대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통찰이 오늘 우리가 느끼는 피로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멈추고 질문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과정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진짜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단순한 위안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철학의 언어로 삶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